자,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 총론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총론은 이게 전체적인 얼개 짜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제예요. 왜냐면 총론 부분이 이렇게 그림 그려갈 때, 물권법 그림을 그려갈 때 총론 주제 전개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총론을 들어갈 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과제가 이거예요. 전체 그림이죠. 전체 그림. 체계를 이렇게 먼저 나열해 주는 작업.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야 이게 어디에 내용이 자리를 하는지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총론을 이렇게 얼개를 짤 때 이렇게 5개로 짜시면 정리할 때 용이합니다. 첫 번째가요. 물권의 객체에 관한 논의요.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 그죠? 물건.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일물 일권주의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 근데 물권의 객체가 꼭 물건이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도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권리도 가능하죠. 권리도.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예외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단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 꼭 챙겨가실게요. 두 번째, 물권의 종류 부분입니다. 물권의 종류. 개요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다시 볼 거예요. 물권의 종류는 몇 개가요? 8개가 법전에 정해져 있죠. 그거를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물권 무슨 주의요? 법정주의 원칙.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종류도 법으로, 내용도 법으로. 이때 물권은 법으로 뿐만 아니라 뭘로도요? 관습법으로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거기 들어가요. 이때 중요한 거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있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있습니다. 아닌 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내셔야 돼요. 이 부분이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가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의 효력.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 다음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죠. 이것도 우선적 효력. 두 번째, 물권을 누군가가 내 물권을 누가 침해하거나 건드리면 우리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게 돼요. 바로 물권의 효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물권적 청구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엔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물권의 변동.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한 거. 186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이 두 부분 정리가 되셔야 되고 마지막 물권 소멸에서 우리는 혼동이라는 거를 주로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90%. 혼동의 법리. 그래서 물권의 총론은 크게 이렇게 5개로요. 5개 얼개로 전개된다는 걸 먼저 1순위로 정리가 끝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부 내용을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부 내용으로 물권의 객체부터 만나보도록 합니다. 우리 물권이라는 거는 내 물건을 내가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물권이거든요. 그죠? 그 객체가 되는 게 바로 물권입니다. 물건. 그 물건에 대한 논의를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2쪽 보충학습 보죠. 보충학습. 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화 과정이에요. 아주 까다로운 것들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 과정은 얼개만 이렇게 짜놨다면 심화 과정은 걸개다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법리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훨씬 더 안으로 깊이 쑥 파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 보충학습 16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그랬고요.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부동산하고 동산 둘로 나누죠. 그 다음 주물하고 종물 이렇게 나누고 거기서 종물의 이론에서 권리의 종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의 종물.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논의. 자,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이고요. 다시 부동산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부동산은 토지의 뭐라고요? 정착물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인 거 있어. 구성 부분으로 되는 거. 또는 토지와 뭘로 되는 거? 별개인 거.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고요. 그 정착물이 토지에 모인 것, 구성 부분인 것과 또 하나는 토지와 모인 거, 별개인 거. 별개니까 뭐예요? 토지와 별개니까 독립한 물건인 것. 토지와 독립한 물건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토지와 뭐한 물건? 독립한 물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정착물은 민법상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 정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요. 토지의 구성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부합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부합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토지에 갑이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이 땅 위에 A라는 할머니가 여기다가 수목을 심었다.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다. 사과나무를. 이 사과나무는 심은 사람은 이고 땅 주인은 갑이란 말이죠. 이때 이 사과나무는 우리 민법상 어떻게 풀어가느냐. 토지에 뭘로 봐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즉 이 나무는 심은 사람이 A라 할지라도 땅 소유권에 부합이 돼서 구성 부분이 돼버린다. 그럼 이 사과나무는 누구 거냐? 땅 주인 거가 된다는 거죠. 왜? 수목은 토지에 뭘로 보기 때문에?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권법 총론에서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냐 별개냐를 논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하고 직결되어 있느냐면 소유권에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뭐를 보셨어요? 부합의 법리를 공부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물권법 총론에 있는 물권의 객체죠. 물권의 객체라고 하는 이 논의가 부동산과 동산을 우리가 묶어서 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논의가 객체가 물권의 객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건데 이 논의가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부합의 법리하고 바로 연결고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162페이지엔 뭐를 적어 놓으셔야 되느냐. 옆에 보충학습 옆부분에다가 이걸 적으시면 돼요. 부합의 법리요. 소유권의 부합의 법리와 연결된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교재 페이지를 적어 주시면 269페이지요. 페이지 얼마? 269회. 여기에 무슨 법리가? 부합의 법리요. 부합의 법리가 여기에 나와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연동해서 동시에 정리를 해주셔야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여기만 정리하게 되면 이 부합의 법리가 빠져가지고 준비가 반밖에 되지 않는 이빨 빠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를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교재 몇 페이지요? 269페이지 소유권 파트에 있는 부합의 법리. 자,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할머니가 수목 심으면 이 수목은 토지에 뭘로 본다? 부합물로 본다. 수목이요. 토지 위에 심은 뭐를 말한다고요? 수목. 이 수목은 토지에 뭘로 봐요? 정착물인데 구성 부분이다. 부합물이다. 근데 할머니가 여기다가 수목을 심었더니 땅 주인 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게 되면 배추나 벼보리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작물은 뭐가 돼요? 구성 부분이 아니라 별개가 된다. 별개. 토지 위에 심은 뭐? 농작물. 농작물은 부합이 아니라 별개다. 별개. 독립한 물건이다. 토지와 별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 부합물이냐 독립한 물건이냐 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때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성숙하기만 하면 이 배추나 보리가 성숙하기만 하면 경작자 거다. 이건 언제나 경작자 거로 된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아니다. 울타리 안 쳐도 돼. 울타리 안 쳐도 성숙하기만 하면 이거는 경작자 거가 되는 거예요. 요 점 구별을 해 두셔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면 저 할머니께서 여기다 뭘 세우면 건물을 이렇게 세우면 건물은 뭘로 봐요? 토지와 별개로 본다. 건물.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은 뭘로 봅니다? 부합물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 그 다음에 이 수목은 원래 부합물이잖아요. 근데 수목도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쪽으로요 위치가 바뀌어요. 수목이 뭐를 갖출 때
명인 방법을 갖출 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부합물이 아니라 뭘로요? 별개로 돼요. 울타리 치면. 여기다 울타리 쳐가지고 사과나무에다 이렇게 울타리 쫙 쳐버리면 누구 거 돼요? 이거는 이분 거, 심은 사람 거. 수목 심은 이분 거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책에 있는 임목이라는 거죠. 임목. 자, 책으로 와보실까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2번, 3번, 4번이 있어요. 162페이지 1번. 건물은요. 건물은 어떻게 취급해요? 토지와 별개죠. 토지와 별개. 이때 건물이라고 판단되려면 162페이지 1번에 기둥, 지붕, 주벽 이 3요소가 있으면 건물이다라고 그래요. 건물이다. 세 가지 갖추면 돼요. 이때 건물 다 지어야 돼요? 안 지어도 돼요? 짓다가 마른 것도 건물인 거예요. 짓다가 마른 건물도 건물입니다. 즉 5층짜리 빌라를 짓다가 이 3층만 짓고 부도 맞았어요. 그럼 3층만 지은 것도 건물이에요. 왜요? 지붕이 있잖아 위에. 3층까지. 꼭 완성된 건물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랑 똑같아요. 인간이 완성이 안 됐어도 인간인 거예요. 건물도 똑같아요. 다 완성 안 됐어도 건물인 거예요. 미완성 건물도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실게요. 우측에 임목 보실게요. 임목. 임목이란 뭐를 임목이라고 하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한 거? 등기된 수목의 집단. 그걸 뭐라고 일컬어요? 임목이라고 그래요. 임목 동그라미. 그럼 임목도 뭘로 봐요? 토지와 별개로 봐요. 이 수목을 임목법으로 등기를 했다. 임목법으로 뭐를 했다?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땅하고 별개인 거예요. 그 다음 이 수목에다 뭐를 갖추면 명인방법을 해도요. 명인방법을 해도 이거는 이 땅과 별개가 되는 거죠. 여기다 추가하면 돼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하고 또 뭐? 임목으로 등기된 거. 임목으로 뭐가 된 거? 등기된 수목. 이것들은 뭘로 되는 거예요? 땅하고요. 이 땅하고 이거는 따로 취급되는 거예요. 별개로 취급되는 것들이다. 수목은 원래는요. 이 수목은 뭘로 봐요? 토지의 부합물이죠. 위치상. 원래 수목은 토지의 구성물, 부합물로 보는데 이게 별개로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하고 임목으로 등기된 거. 요러면 요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땅하고 별개가 된다. 독립한 거니까 이 땅과 이거 별개로 독립한 걸로 취급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임목으로 했을 때하고요. 명인방법으로 했을 때하고 법리상 중요한 차이가 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임목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임목으로 등기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이 임목을요. 이 할머니가 황할머니라고 해볼게요. 황할머니가 주인이죠. 등기해서 소유권 공시할 수 있죠. 소유권. 요 임목 천구루는 황할머니 거다라고 소유권 공시가 돼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임목을요. 천구루 임목 등기된 이 천구루를 가지고 은행 가서 저당 설정도 돼요. 저당 설정. 왜냐하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임목은 여기 등기된 임목은요. 소유권도 공시할 수 있고 뭐까지요. 저당권까지도 공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명인방법 울타리 쳐가지고 편말 다른 거 편말. 울타리 치고 편말 붙인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명인방법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황할머니가 소유자라고 공시하는 건 돼요. 임목, 이거 수목이죠. 수목 천구루가 황할머니 거다라고 공시할 수 있죠. 즉 소유권 공시하는 건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저당권을 공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수목의 집단이 편말을 붙여가지고 명인방법을 한 거는 등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으로 거래가 되려면 저당권의 담보로 써먹으려면 이 수목을 저당권으로 써먹으려면 등기가 돼야죠. 등기가. 근데 이거는 등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천구루, 이 천구루는 소유권은 공시가 돼도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걸 공시를 할 수 있지만 뭐는요? 저당권까지는 공시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 점이 임목으로 등기한 거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하고 결정적인 차이다 이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맥이다. 그리고 여기다 별표하시면 됩니다.
임목으로 등기한 것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저당권 공시가 안 되고 이건 저당권 공시가 된다라는 거야. 소유권 변동하는 거 이건 표시할 수 있어. 소유권은. 소유권이 황할머니에서 김할머니로 바뀐 거 소유권이 이전하고 변동하고 이러는 거 공시할 수 있죠. 근데 뭐는요? 저당권 공시가 되냐 안 되냐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이 부분이 그동안 시험에 계속 물어보고 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책에다가 별표해 두시고 급소라고 이렇게 급소라고 적어두실게요. 급소. 이러면 이 부분이 학습의 타켓이다라고 이렇게 딱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쌍괄호 3번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이요. 원칙 수목의 집단. 소나무 청구로 있죠. 그리고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은 뭐예요? 이 소나무, 이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으면 붙어있죠. 미분리과실이라고 그래요. 미분리과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말해요.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 미분리과실. 이거는 다 뭐야?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래서 토지에 뭘로 봐요? 구성부분입니다. 구성부분 밑줄이요. 그런데 예외 있어요. 예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고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이 수목을 뭐를 갖추면 이 수목을 명인 방법으로 하면 별개가 되죠. 과실도요. 이 과실도 미분리과실도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농작물 말씀드렸어요. 농작물은 권한 없이 경작한 성숙한 농작물 밑줄이요. 배추 같은 거를 말해요. 배추. 우리 시험에 배추라고 나왔고요. 그거는 누구 거예요? 언제나 경작자다. 거기다 쓰세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16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느냐? 매도인에게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아니 방금 전에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안 갖춰도 된다고 그래놓고 황할머니가 여기다가 남의 땅에다가 배추 심었잖아요. 이 배추는 명인 방법을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된다며.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안 해도 할머니 거 된다며. 그죠? 근데 방금은 또 뭐예요? 명인 방법을 안 했대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스토리가 전혀 별개예요. 스토리가. A라는 할머니가 남의 땅에다 이 남의 땅에다 뭐를 해요? 배추를 경작을 했죠. 경작을 했어요. 그럼 이 경작한 배추는 할머니 거 여여 아니에요? 할머니 거 맞아요. 심은 경작자. 이때 명인 방법을 해야 되느냐 울타리 쳐야 되느냐. 울타리 안 치고 편말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이 필요 없어. 명인 방법이.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이게 아니야. 이런 스토리가 아니야.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스토리입니다. 볼까요? 갑의 땅에 이 할머니가 땅을 어떻게 했어요? 임대를 얻었어요. 뭐 하려고? 쪽파 심으려고 땅을 A가 임대 얻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리고 여기다 임차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쪽파를 재배를 했어요. 쪽파는 쪽소리가 나요. 맛있게 먹으면. 쪽파를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성숙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요? 가락동이요. 서울의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도매센터에서 운영하는 B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자, 볼까요? 쪽파를 누가 샀어요? B가 샀어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 가락동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께서는 시장의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 쪽파가 미처 다 자라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장의 수급 균형을 알기 때문에 올해 배추나 쪽파 작황이 별로 안 좋다. 그걸 딱 시장에서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폭등한다는 걸 알아요. 알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이 매수자들이 입도선매라는 거. 입도선매. 미리 사버려. 미리 선매를 해버려.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배추밭이나 쪽파밭에 있는 농작물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미리 선매를 해버려요. 선매를.
밭대기채 사요. 밭대기채. 배추라든가 쪽파는 아직 자라기도 전인데 미리 사버려. 왜? 가격이 폭등하는 거 딱 이분은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입도선매라는 거죠. 입도선매. 그러고는 수확기 돼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이거를 이분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대기채 곳곳에다 이렇게 사놨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시장 지배자가 되는 거죠. 이래서 가격을 이분이 끌어올리는 거죠. 이분이. 이거를 10년에 한 번쯤 이렇게 로또를 만든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유통망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이래서 이 쪽파 밭을 이분이 통째로 밭대기채 이분이 선매를 한 거죠. 선매를. 잘 생각해 볼까요? 이분이 쪽파의 매수자예요. 쪽파 매수자죠. 쪽파는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어요. 어린 쪽파야, 지금. 자, 요 쪽파를 얘가 샀어요. 누가요? 가락동에 있는 분이. 가락동 공판장에 계신 분께서 산 거예요. 쪽파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샀어요. 그럼 이분이 이 쪽파의 소유권을 언제 차지해요? 밭에 있는 쪽파의 소유권을 이분이 언제 차지할까요? 방금 전에 한 거는 A가 경작자일 때요. 경작자는 뭐예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경작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매수자 입장이야. 매수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 쪽파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이 쪽파 소유권을? 밭에 있는 거잖아. 밭에. 그럼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뽑아와야지. 밭에서 트럭에다 갖다 놓고 쪽파를 뽑아오면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뽑아왔나? 안 뽑아왔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럼 매수자가 저 쪽파의 소유권을 아직 못 가진 거예요. 매수자는 쪽파의 소유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 얘가 소유권을 갖는 방법은 1. 뽑아온다. 쪽파를 뭐 한다? 뽑아오는 거야. 뽑아오는 거. 이게 1번. 2번. 이 쪽파 소유권을 이분이 가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소유권을 가져요? 명인 방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쪽파를 내가 샀어. 사가지고 쪽파는 누구 거라고요? 경작은 A가 했지만 경작은 A, 황할머니가 했지만 경작자는 A죠. 이 경작자 입장에서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경작자가 아니라 뭐 한 사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 쳐가지고 편말을 붙여야 자기 거가 돼요. 즉 뭐를 해야 자기 거 된다? 명인 방법을 해야. 이래야 이 쪽파가 매수자 소유로 넘어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근데 이분이 쪽파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배추가 자라고 있고 쪽파도 자라고 있죠? 뽑아왔나? 안 뽑아오죠. 왜? 더 커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울타리도 안 쳤다고요. 울타리도 이분이 안 쳤어. 그러면 이 쪽파는 B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다. 얘가 소유자 아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를 못 갖췄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B는 쪽파를 샀어도 밭대기채 샀어도 1번하고 2번을 못 갖춰서 소유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쪽파는 누구 거예요? 황할머니 거. 심은 사람 거. 이분이 소유자죠. 왜? 밭에 쪽파 심은 사람, 이 사람이 소유자죠. 이건 왜 문제가 됐냐면 땅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 밭대기채 밭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갑이 A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이 밭을 빌려주는데 가을에 보리를 심을 거니까 그 전에 당신이 보리 심기 전에 보리 파종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쪽파밭으로 밭을 빌려주는데 그 전에 쪽파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가라 이거죠. 뽑아가라.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얘한테 해준 거야. 임대로. 근데 가을이 되는데 이분이 쪽파를 안 뽑아가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죠. 안 가져가게 되니까 이분은 이 밭에다 내가 여기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니까 임차인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거냐면 여기는 쪽파 어떻게 하라고 다? 뽑아가 이거죠. 뽑아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이거 안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어떻게 하냐면 땅 주인께서 여기는 쪽파를 갈아엎어 버렸어요. 왜? 내가 다른 작물 여기 여기다 보리를 심어야 되니까 이걸 갈아엎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갑이 A가 심은 쪽파를 갈아 다 엎어버렸다. 이때 B가
B가 이 쪽파에 대한 소유권 있나 없나? 없다. 이걸 안 해서. 그럼 얘는 뭐만 있는 거예요? 쪽파 나한테 달라고. 쪽파를 매매로 샀으니까 쪽파 넘겨주세요. 쪽파 넘겨주세요라는 뭐만 있어요? 청구권, 채권만 있는 거죠. B는. 소유권이 없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B가 누굴 상대로? 땅 주인을 상대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내 쪽파를 네가 갈아엎었냐고 그래서 이분이 얘를 재물 손괴로 걸은 거예요. 재물 손괴로. 그럼 손괴가 되려면 이분이 뭐를 가져야 돼요? 소유권을 가져야죠. 소유권을. 뭐에 대해서? 쪽파에 대해서. 근데 매매는 했지만 뭐를 안 했어요? 1, 2번을 안 했죠. 그래서 B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한테 손괴죄를 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쪽파를 남의 밭에 있는 쪽파를 매수한 밭대기채 매수한 분이 1번하고 2번을 안 갖추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라는 얘기다 이거죠. 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쪽파의 매수자가 그 가락동에 있는 매수자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밑줄에 명인 방법을 안 갖췄잖아요. 그럼 쪽파에 대한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럼 그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황할머니. 황할머니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거예요. 심은 사람, 배추나 이거를 심은 사람은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되지만 이 쪽파를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 매수자는 뭐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명인 방법을 해야 가져요. 정리할게요. 농작물을, 작물이죠. 농작물을 뭐한 사람? 경작한 자.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명인 방법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요거죠. 소유권 취득을 언제 합니까? 명인 방법 하고요. 명인 방법 없어져요. 명인 방법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작자가 아니라 저 쪽파를 뭐한 사람? 매수자. 농작물을 뭐한 사람?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언제 가져요?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가져요. 아, 이 점이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포커스다. 포커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이제 디테일해졌고 깔끔해졌어요. 깊이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요. 163페이지.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게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그 물건이 특정돼야 되거든요. 특정된 물건을 내가 지배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물건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관련 판례 보시게 되면 관련 판례에 니은 볼게요. 니은. 관련 판례 바로 위에 니은이요. 재단저당이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등 구성 부분에 뭐가 생겨도요.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물에 동그라미 집합물 위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재단저당은 뭐를 말하냐. 재단저당에 관한 논의를 잠깐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재단저당. 자, 제 아는 분이 한 분이 저 조그만 중소기업 공장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장을. 그럼 공장에 보면 설비가 있죠. 설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죠. 이렇게요. 예, 이분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뭐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이 공장에 있는 부동산하고 뭐 가지고요? 설비. 이게 이분의 전 재산이고 주요 재산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아낼 수 있어요. 이때 이 설비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는데 주로 부동산하고 뭐예요? 땅이죠. 그리고 뭐까지요? 설비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거보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거. 왜? 이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품들이거든요. 이거 설비들. 그럼 설비는 주로 뭘로 돼 있어요? 동산 같은 기계류로 돼 있죠. 동산 같은 기계류가. 이걸 어떻게 해요? 저당 설정할 때 융자 10억을 빼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담보 목록에다가 여기 담보 목록에다 이거를 다 기재를 하는 거야. 담보 목록에. 목록에 땅,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설비 1, 설비 2 해가지고 쭉 기재를 하는 거죠. 이러면 이 목록 전체가 뭐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의 담보,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장은
가동을 하게 되면 기계가 어떻게 돼요?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기계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돼요? 바꿔요? 바꾸지. 기계가 노후되면. 그럼 이 구성물이 어떻게 돼요? 변동이 된다고요. 구성물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부품 바꾸는 거죠. 부품 새 부품으로 바꾸지. 그죠? 독일제로 바꾸고 일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부품이 어떻게 돼요? 변동이 돼도 변동이 되지만 목록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특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목록 안에 이게 특정이 돼서 담보 객체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물이 뭐더라도 구성물이 변동이 되더라도 특정성은 목록 안에 특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목록으로 특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성물에 뭐가 생겨도 변동이 생겨도 구성물의 변동은 생기고 있죠. 계속 매년 바꾸잖아. 부품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기계가 낡아지면. 그래도 특정성은 유지된다, 유지 안 된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 특정성을 유지한다, 특정성이 상실된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와 때리는 거죠. 특정성은 유지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이 아니라 유지되고 있다. 기출문제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그래서 집합물, 이거 전체를 묶어도 집합물이라고 그러죠. 집합물도 저당권의 객체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래. 전체가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더라. 집합물도. 그래서 집합물도 어떻게 되면 특정이 되면 몇 개로? 하나의 저당권의 담보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구성물이 뭐해도 변동이 생겨도 구성물의 변동이 생겨도 특정성은 상실된다, 유지된다.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그 관련 판례가 밑에 있는 뱀장어 사건이에요. 뱀장어. 사안인 내용 즉슨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요. 뱀장어를 키우는 A라는 이 아저씨가 수협에 가서 대출을 빼냈어. 5억을요. 뭐를 담보로요? 뱀장어죠. 이분은 뱀장어가 전체입니다. 전 재산이죠. 뱀장어를 담보로 수협에다가 대출을 받았어. 5억을. 용자를요.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예요. 담보로. 뭘로? 뱀장어로.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량 약 100만 마리 그랬어요. 약 100만 마리. 그런데 말이죠. 이 뱀장어 치어는 어린 뱀장어 치어는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새끼가 성어로 되죠. 큰 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주 먹을 때 들어오는 이 뱀장어가 이게 되는 거죠. 치어가 몇 개월 만에 확 커가지고. 그럼 이분은 이 치어가 성어가 크면 이걸 어떻게 갖다 시장에 내다 팔고 또 팔았으니까 숫자 찔죠. 다시 여기다 치어를 집어넣고 그럼 팔고 집어넣고 그러면 이 치어 숫자가 뱀장어 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감 변동하죠. 수량이 뭐하게 돼요? 증감 변동하는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증가됐다가 줄었다가 증감 변동이라는 현상이 생기죠. 그럼 특정이 된 거예요, 이게. 자, 물권의 객체는 특정돼야죠. 특정된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된 거예요. 아니, 수량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빠졌다가 늘었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이거를 물권의 객체라는 거는 특정이 딱 돼야 된다. 묶여 있어야 된다. 묶인 게 아니잖아요. 수량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래는 물권의 객체가 특정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됐어요? 특정이 안 됐다. 특정되었다? 안 됐다. 특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 양도담보계약, 이 담보계약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무효다. 왜요? 물권의 객체는 특정이 돼야지, 특정이. 이게 빠져나가잖아. 수량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잖아요. 특정이 안 돼서 이 거래는 무효다. 그랬더니 대법원은 아니다. 특정되어서 특정되온 거고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거예요.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이렇게 상반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법원은 양어장안으로. 이 양어장안으로 특정돼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수량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요.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로 특정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담보 거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런 결론을 내는데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 뱀장어 사건입니다. 그래 옆에다가 뱀장어 사례라고 적어주시고 결론 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요. 양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죠.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 계약, 담보 거래는 현재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에 효력이 맺힌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요. 구성물이요. 구성물이 뭐해도 변동해도, 구성물이 증감 변동해도 특정은 안 돼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 어디로? 양어장 안으로. 양어장 안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물권법 총론의 얘기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특정돼서 저장이 되고 있어요. 빠져나갔다 들어오고 빠져나갔다 들어오고 하죠. 그래도 뭐냐? 특정은 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은. 어디로? 우리 뇌 안으로, 뇌 안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물권의 종류 쪽 보시기 합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하에 8개가 민법전에 규정이 되어져 있죠. 그걸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민법 185조. 165쪽입니다. 165쪽. 조문 검토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권법은. 왜? 조문에서 무조건 시험 가지고 와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의 밑줄이요. 임의로 창설을 못한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법이나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관습법으로 새로운 물권 창설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된다. 법률이나 뭐로? 관습법으로만. 오케이. 그게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거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방가로 4번에 종류도 강제돼 있고 내용까지도 법전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 이것 때문에 물권법은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전개가 돼요. 왜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반면 계약법은 뭐예요?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 특약이 지배하는 거죠. 계약법은 특약이 지배하고 물권법은 법률이 지배하는 거예요. 법률이.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자, 그 물권의 종류에 관한 166페이지 박스 있죠.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요.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어떻게?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나눈다. 꼭 기억할 거는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도 뭐에 들어가요? 본권의 일종이다. 별표. 거기다 꼭 기억하실게요. 급수하고요. 지상권은, 지역권은, 전세권은 이거 뭐예요? 제한물권이죠. 유치권도, 저당권도 뭐예요? 다 제한물권이죠. 이 제한물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본권의 일종이다. 이것도 본권이라는 거죠.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다. 본권이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자주 들어오는 논점이에요. 지상권자, 그 다음에 누구? 유치권, 저당권 다 뭐의 일종이다? 본권의 일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그 다음 167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이 있죠.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거기 들어가요. 분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권이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관련 판례 보시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 책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이나 그 다음 근린 공원 이용권. 무슨 이용권? 근린 공원을 뭐 할 권리요? 이용할 권리나 그 다음 온천권.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한테는 관습상 물권을요. 관습상 물권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야. 판례가 인정을 절대 불허하고 있다.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 4개 별표할게요. 4개.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그리고 온천권, 그 다음 그 위에다 소유권에 준하는 이라고 돼 있죠. 그 위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 빠진 게 이거예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을 뭐한 사람, 양수한 사람한테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 4개 꼭 데려가실게요. 4개. 관습상 물권이 아닌 거 그러면 이거야. 4개. 그 말은 뭐예요? 이것들은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 아니라는 거죠. 물권 아니다.
그 밑에 바로 예제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18의 문제. 5번부터 볼게요. 5번. 관습상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 물권이죠. 4번. 유치권 물권이죠. 3번. 근저당권 물권이죠. 2번. 양도담보권 물권이죠. 1번.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환매권, 그 다음에 뭐 온천권 이런 건 물권이 아니다. 관련 판례 1번. 관습상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은 물권 여유 아니에요.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물권으로 인정될 수 없더라. 1번. 두 번째. 도시공원법상 일반 주민의 자유 이용이 인정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을, 배타적인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타적인 권리가 있냐 이거죠. 배타적인 권리가. 즉 여기 A단지 주민들이 이렇게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때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은 이분들의 물권 맞아요. 이 단지 주민들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수영장, 여기 그다음에 사우나, 여기 골프 연습장 이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 맞아요. 그런데 이 단지 뒤쪽에 근린 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큰 시에서 조성한 공원. 이 공원 이용권이 이 주민들의 배타적인 권리냐, 배타적인 물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타워팰리스 뒤에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 시설은 이분들만 이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구별할 거는 단지 내의 시설물은 물권 맞아요.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이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공원 뒤에 있는 것, 단지 뒤에 있는 공원은 물권이 아니다. 이건 배타적인 물권이 아니다.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 온천권. 온천권도 관습상 물권 아니죠. 잘 나오죠. 3번. 그 다음 4번의 삼각형.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무허가 건물을 샀죠. 그 사람한테는 관습상 물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거기 하나 적어보면 이런 거죠. 4는 갑의 땅에 국유지. 특히 국유지는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걔 사유지하고 달리 국유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내 땅이 아니죠. 그냥 나라 땅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해요. 다른 분들이 누가 와서 이렇게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A가 살아도 이렇게 무허가 짓고 살죠. 그래도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그냥 벌금이나 이렇게 때리죠. 이때 이게 A가 B한테 이거를 팔았다. 매매로. 근데 이게 무허가니까 등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무허가 건물을 매매로 산 거죠. 이 매수인이. 등기 내고요. 등기 안 나오고요. 따라서 등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 매수인한테는 첫째,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은 왜 없어요? 등기가 안 나오니까. 등기가 안 나오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없어요. 대신에 얘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다. 내가 30년을 뭐 했어요? 거주했어요. 거주. 오랫동안 거주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한테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허용해달라라고 한 거죠. 근데 대법원은 일체의 고려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고 무허가 건물을 사가지고 오래 거주했다 하더라도 무슨 물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해준다 못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럴 거예요?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도 계속 남발이 될 거고 이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물권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이죠.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에게는 소유권도 없어요. 왜요? 등기가 없어서. 이것도 시험 문제. 소유권이 없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관습상 물권도 인정하지 않더라. 두 가지가 출제맥. 그래서 관습상 물권이 될 수 없는 거 4개 있습니다. 4개. 그거 꼭 데려가실게요. 다음 물권의 효력 부분이다. 물권의 효력. 자, 물권의 효력이다. 물권은 채권에 뭐 한다? 우선한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우선적 효력.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외가 있죠. 예외. 그 예외에 169쪽 보세요. 예외에 보시면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는데요. 그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미음만 잘 보시면 돼요. 미음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있죠.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가 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죠.
즉 임차권이 물권보다 우선받아요. 우선하는 거예요. 이 예외죠, 예외.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세채권도 마찬가지고 조세채권. 이런 것들은 우선 특권이라고 그래요. 그래 미음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요? 우선 특권이 있는 게 있죠. 민법에. 무슨 특권? 우선 특권을 가진 사람이 셋이에요. 셋. 뭐보다 우선해요, 얘가? 채권인데 물권, 저당권보다 우선해. 첫 번째가 누구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 이하. 1억 1천만 원 이하면 얼마? 3,700까지 최우선 변제받는다. 얼마까지요?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죠. 이게 최우선 변제권. 두 번째는요. 조세채권. 나라 세금이죠. 나라 세금 받을 권리는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왜? 나라 살림에 쓰는 거니까. 세 번째는 임금채권. 임금채권 몇 개월분? 3개월분. 이 3개월분은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보다 채권임에도 우선한다. 그리고 우선 특권이 있다는 거 3개 기억해 두실게요. 그 5가지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책에 더 중요한 게 간과돼 있어서 그 간과된 내용을 위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위에다가 동그라미 2번 예외 위에 여백에다가요. 여백에다가 이거를 적어 두실게요. 우리가 지금 물권의 효력에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중요한 논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거기다 책에 3번이라고 적어두시고 4번이요. 2개를 적어두셔요. 3번하고 4번이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은 바로 이 3번하고 4번입니다. 특히 3번이요. 3번 보실게요. 어떤 건물에 여기 송대관 씨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A라고 하는 친구가 저 송대관 씨한테 돈을 꿔줘서 돈 10억을. 그럼 10억에 대해서 뭐가 생기나요? 채권 생기죠. 채권. 근데 송대관 씨가 빚을 안 갚아.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송대관 씨 건물에다가 가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를. 채권액 얼마? 10억으로. 가압류를 걸었어요. 1월 달에. 임시조치죠. 임시방편으로 제가 팔고 못 도망가도록 가압류 조치를 걸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석 달 뒤에 B라고 하는 은행이 이분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왜냐 이 집이 20억 정도 가니까 여기 가압류가 앞에 있으니까 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융자를 빼줬어요. 10억을. 그래서 국민은행이 여기에 저당을 잡은 거예요.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가압류는 1월에, 저당권은 3월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죠.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선순위 가압류라고 그래요. 선순위 가압류. 저당권은 뒤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저 건물이요. 경매가 넘어갔어요. 송대관 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금을 받아갈 때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는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요. 뒤에 C가 또 있어요. C가 또 있어서 C도 10억을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송대관 씨한테. 그래서 C도 가압류권자야. 가압류. 얘는 가압류를 언제 걸었냐면 7월 달에 걸었어. 7월 달에. 그러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C라는 가압류는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이 가압류가 저당권 기준으로, 이 국민은행의 저당권 기준으로 뒤에 있는 거죠. 후순위 가압류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 가압류를 뭐라고요? 저당권보다 뭐한 거? 후순위 가압류. 저당권보다 무슨 가압류? 후순위 가압류는 배당에서 어떻게 돼요? 배당에서. 저당권 B가 먼저일까요? C가 먼저일까요? B와 C의 배당 순서를 얘기해라.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B가. 저당권자가 누구보다? 가압류, 후순위 가압류보다 먼저지. 얘가 먼저 받는 거지.
B가 C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이거죠. 야, 내 거야 임마 내 거. 내가 10억 먼저 가져 너보다. 저당권은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앞에 선순위 가압류하고는 어떻게 되냐고. 선순위 가압류하고 이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은 배당에서 누가 먼저일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까요? 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조심할 건 이거예요. 조심할 거는. 만약에 얘가 채권자 A가 송대관 씨와 친구 관계인 A가 가압류를 안 걸고요. 가압류를 안 걸고 뭐만요? 그냥 10억에 뭐만 있다면 채권만 있다. 가압류 안 걸었어요. 안 걸고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어요. 그럼 얘는 채권, 얘는 저당권. 그럼 누가 우선해요? 물권인 저당권이 채권자 A보다 먼저 받아. 얘가 10억 먼저 가져가고 은행이. 채권보다 뭐가요? 물권이 우선하니까. 가압류 안 걸었을 때 가압류 안 걸었어요. 그런데 얘가 뭘 걸면? 가압류를 걸었죠.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얘하고 얘 우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배당을 가져가느냐, 배당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데 쟁점은 이거예요. 자, 이 저당권은 누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후순위자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후순위 가압류보다는 얘가 우선 변제를 차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요? 선순위 가압류한테는 얘가 우선 변제를 못 가져간다. 얘가 얘를 못 가져가요. 얘가 얘를 못 이긴다는 거야. 후순위 저당권은 누구를? 선순위 가압류는 너 이겨 못 이겨? 네가 A를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왜? 나는 후순위자 C는 밟아도 내가 선순위는 못 밟아 내가. 그럼 가압류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죠. 채권자니까 저당권 물권을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얘네 둘은 동순위라는 거예요. 동순위다. 안 분배당한다. 안 분배당한다. 평등 배당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경매가가 만약에 10억 나왔다. 10억 나왔다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해요? 반반씩 나눠 가죠. 안분배당, 평등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요?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리된다? 안분배당의 관계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요. 저당권하고요. 저당권하고 누구요? 후순위 가압류는 어떤 배당을 받는다? 저당권이 후순위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두 가지 법률 관계. 두 가지 법률 관계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실 것. 이 부분이 19회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또 출제가 됐어요. 두 개가 우리 교재에 누락이 돼서 이거를 적어놓고 갑니다. 두 개 적어놓고 갈게요. 그 다음 4번 판례. 4번에 이거 추가를 해드리면 갑의 건물에 A, B, C 이렇게요. 세 사람인데 A가 1번 저당권 1월달 B는 전세권 3월달 C는 2번 저당권 7월달 같은 건물에 1번 저당권 국민은행 2번 저당권 기업은행 중간에 누가요? 전세권이 중간에 껴들어왔어요. 이렇게요. 얘는 1월달이요 3월달이요 7월달이요. 이때 2번 저당권자 기업은행이 저 송대관 씨 건물을 경매를 쳤어요. 왜요? 대출금 안 갚으니까.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치면 이 전세권은 중간에 낀 전세권은 경매로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한다. 이게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최근에 10회 중에 약 6번 정도가 이게 나왔어요. 이 판례가. 이게 물권의 순위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맥. 이 전세권의 운명은 경매 신청한 2번 저당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1번 저당권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얘가 선순위, 후순위니까 얘는 무조건 소멸한다. 소멸하죠. 그리고 배당은 몇 순위로 받아요? 2순위로. 얘가 1순위, 2순위로 받는다. 2순위. 2순위로 배당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못 살고 쫓겨나는 거야. 몇 순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럼 1번 저당권도 소멸, 얘도 소멸, 얘도 소멸. 다 소멸한다. 오케이. 왜냐?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해요. 순서대로 배당금 받는 거야. 배당금만. 오케이. 이거는 물권의 순위에서는 이 3번하고 4번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물권의 효력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압류 있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면
이 가압류 자식이 앞에 있으면 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시면 안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물을 흐린다고요. 뭐를 흐려? 물을 확 흐려놔. 누가 흐려놔? 가압류라는 이 자식이 물을 흐려놔. 순서가 엉망이 돼.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냐 늦냐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없어져. 왜요? 동순위가 되잖아. 동순위. 여기 보세요. 여기는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요? A가 B보다 C보다 먼저 받지. 순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명명백백이에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늦게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이죠. 아 근데 이게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게 누구야? 가압류 자식이 앞에 오면. 가압류가 앞에 오면 이 자식이 물을 확 흐려놔. 그래서 순위가 엉망이 돼요. 동순위가 돼버려요.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해. 얘가 이겨. 얘가 얘를 무시하면 돼요. 근데 누구 있는 거? 자기보다 앞에 있는 가압류는 이거하고 순위가 동순위로 바뀌더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단어 기억하시면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게 되세요. 가압류가 앞에 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한다? 확 흐려놓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래서 물권의 효력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우선적 효력과 관련된 논점 3, 4번을 추가로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권적 청구권 이 주제로 만나 뵐게요.